네.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 재정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예산 우리가 지금까지 저번 시간에까지 배웠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죠? 우선 뭐 교육 재정의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그죠? 교육 재정의 개념. 자,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수입과 지출로 본다면, 자, 수입은 세입이고요. 세입은 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져 있고요. 지출은 우리가 장관 항목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것은 전용을 할 수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전 시간에 좀 배웠을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요렇게 돼 있죠. 음, 예산이고요. 예산에서는 뭐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물론 지방세는 이렇게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요. 교부금, 자, 기금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라든지 뭐 체육기금이라든지 뭐 쭈쭈 있죠. 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인해서 뭐냐면, 자, 뭐 보조금 형식이라든지 뭐 교부금 형식이라든지 또는 자, 특별비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교육청한테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청이 이제 돈을 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고, 자, 그 예산이 단위 학교한테 넘어가면 이 단위 학교도 예산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자, 결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단일 학교에 돈이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장으로 만들어서 학교 예산 회계 규칙을 하나 만들게 된 것이죠.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을 저번 시간에 대략적으로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회계 예산 규칙에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육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사교육비가 있고 공교육비가 있는데 이 범위, 물론 이 교육 개념에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협의라는 것은 정부 예산만을 얘기하더라. 어떤 정부 예산? 정부 교육 예산. 근데 이것 말고 정부 교육 예산 플러스 뭐까지 얘기하더라? 기금까지 얘기하더라.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도 뭐 학교 기금을 설치했을 때 요거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이 광의의 교육 재정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거와는 별도로 이제 교육비, 사교육비, 공교육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에 앞서서 학교 예산의 과정 봅시다. 예산은 우선은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할 때 학교 예산 회계의 기본 지침을 시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 지침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인건비는 얼마로 하고 시설비는 얼마로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규격은 내려 보내야 되겠죠. 기준은. 그래서 교직원의 예산 요구서를 받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현직에서 쓰는 건데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성립 전, 그죠? 예산 성립하기 전에 우리 예산은 이렇게 주세요라고 해서 신청서를 냅니다. 그래서 뭐 세부 사업은 교과 활동 지원이 되겠죠. 자, 건명은 기초 튼튼 행복학교고 뭐 예를 들자면 뭐 5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 공문 그 번호를 적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목이 되겠죠. 장관 항목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이제 비목, 원가 통계에서 비목을 이렇게 써주고 교육운영비와 운영수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세입은 당연히 어디가 세입이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려보는 것이 이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이 세입으로 잡히고 이 세출로 가는 겁니다. 이 세입에서 세출로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역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지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보여드린 것이 뭐라는 겁니까? 물론 이렇게 뭐 좀 큰 예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집행을 이건 하나의 목입니다. 목. 그죠? 이렇게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한 거죠. 예산 요구서 제출. 자, 그 다음에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 교부 계획을 통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이 교육청에서 막 내려옵니다.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예산 조정 작업 및 예산안 확정을 하지요. 자, 그리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 운영위에 제출하고 자, 심의를 받아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바로 받아서 심의와 예산을 확정하는 것인데 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예산안을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7일 전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요렇게 하나 봅시다. 요렇게 학교가 있어요. 그죠? 요렇게 운영위가 있어요. 학운위와 학교는 서로 별도 기관입니다. 물론 학운위에다 전달해주는 여기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시면 학교에 학운위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큰 학교에 가면요. 자, 여기에서 이 안건을 7일 전에 줘야 됩니다. 근데 학운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예산도 있고 뭐 결산도 있고 뭐 교과서도 있고 뭐 채용 관한 것도 있고요. 뭐 사람 채용할 때 그렇죠. 선생님 채용할 때요. 쭉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건들이 이 예산만 7일 전에 주는 게 아니라 이 안건 자체를 7일 전에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안건 자체를요. 그래서 뭡니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예산안을 통지를 해주는 거죠. 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근데 이거 그죠? 소위원회 예산 결산 소위원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안 설명과 관계자 의견 청취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 예산은 이런 이유 때문에 쓰는 거예요. 기초 튼튼 행복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기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제안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하겠죠? 그럼 방망이를 두들기겠죠? 그럼 그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보통 이 결과가 하루에 다 일어나요. 그죠? 자, 근데 5일 전까지 심의를 종료하고 학교장의 예산 심의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다. 왜 5일 전까지 해놓냐면 자, 이런 내용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간혹 학교장 추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대학의 애들을 추천해야 되는데 1, 2 애들을 놓고 했을 때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추천하는 학생이 달라져요. 이럴 때는 이게 학교장 추천인데 이럴 때는 좀 첨예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청취를 하더라도 청취하고 5일 전까지만 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자, 학교장 학교 세입 세출액을 확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심의를 하면 여기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집행을 하더라. 다시 여기는 심의기관, 여기는 집행기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집행을 하고 나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 결산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말 2월 말이 기준이죠. 그래서 회계용도 종료 20일까지 징수 및 지출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마감. 왜 20일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원인 행위를 2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월 말에 갑자기 책상을 샀어요. 그거 2월 28일에 책상을 샀습니다. 근데 여기에 회계를 닫아야 돼요.
근데 아직 도착이 안 했어요. 도착을 하면 7일이 걸려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마감을 해서 검수를 해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검수를 한 다음에 마감을 해야 돼요. 회계연도. 근데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마감이 안 되는 거죠? 검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에서 연도 마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회계연도 마감. 그래서 이러한 주문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주문은 2월 말까지 하고 요것이 20일까지 기간을 좀 주자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출납 폐쇄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20일 여유를 주는 걸요. 출납 폐쇄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결산하고 나면 결산 심의하고 결산 심의 통보는 뭐 4월 이내에 결산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회계 책임과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출하는데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지출하냐? 학교장. 자, 학교장은 학교 경영자로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적 지위에 있으며 회계자는 분임 징수관 또는 분임 격리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분임이라는 것은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임무를 단독으로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분임 징수관은 세입이죠. 분임 격리관은 세출에 가는 겁니다. 단지 그냥 이런 지위가 있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교감은 자 회계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인데 그죠? 학교장 결제를 받아 집행하되 사전에 교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장 규정이기 때문에 교감에게는 실전의 회계 책임과 의무가 없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 교사도 회계에 대한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자면 교사는 물품구 시 구입 요구 물품에 대한 검사 공모로 지정받을 수 있고 뭐 검사할 수 있는 정도 뭐 그 정도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통 교사가 제일 많이 사는 것은 뭐 과학실 과학 그죠? 과학 실험 도구라든지 뭐 교재라든지요. 그죠? 우리 뭐 서적이라고 할까요?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청소 도구, 막 이런 것들은 물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거의 검수하는 그런 수준밖에는 공무원이 교사가 뭐 크게 회계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 이런 결산이나 예산 세우고 하는 그런 업무는 교사가 하기보다는 행정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육 예산의 종류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있고요. 자, 일반 회계가 통장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재정 수입으로 하며 국가가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일반 행정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세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국가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뭐 도로를 놓을 때라든지요. 그럴 때요. 지금 교육에서 가장 누리 사업이 있죠. 누리 사업이요. 이 특별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 회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금을 보여 운영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의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 세출을 구분한다. 왜 여기 보세요. 특정한 세출에 충당한다고.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 회계를 조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본예산 수정해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데 본예산은 정산전 절차를 당초에 성립한 거죠. 연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 수정하여 예산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이 각 학교에 많이 배분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대응 인력을 좀 써라 이런 식으로요. 그 인건비가 또 추가된 것이죠. 그죠? 그 수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안 후 국회에 제출한 후 심의 확정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확정된 예산을 얘기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방망이 뚫기 전에 잘못했어요. 다시 수정할게요. 한 게 수정 예산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수정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단위 학교에 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 경비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는 재정 파트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학 분야에서 좀 하는데요. 우리가 사부담 교육비, 공부담 교육비, 모르겠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요렇게 한번 보죠. 자, 이 뉴스는 언제 나온 거냐면 우리 2016년대인데요. 더 벌어진 교육비 격차 수저 계급로 고착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요. 1분위가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5분위는 상위 20% 잘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교육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소비 지출 구성비에 보면, 그죠? 여기 보시면 교육비가 있죠? 자,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자,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교육비가 이렇게 있어요. 미안합니다. 자, 교육비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다른 것들은 하더라도 자, 요 부분들은 누가 많이 내는 거예요? 1분위가 많이 내죠? 못 사는 사람들이요. 자, 여 부분들은 누가 많이 내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5분위가 많이 내죠? 다시 봐요. 교육비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비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지출하더라.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을 의식주에 너무 많은 돈을 쓰더라. 자, 그래서 이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좋은 직업을 얻게 되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도 그랬는데,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죠. 지금은 어떠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큰 거만 볼게요. 자, 작년이에요. 2019년 11월 17일인데요. 학원 보낼 자녀가 없는데 한국 초저출산이 부른 교육비 추락. 와, 우리가 축하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비가 드디어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 슬프게도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월 평균 교육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는 40대, 50대, 39대 이게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자, 39대 초등학교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40대가 중학생 애들, 50대가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에요. 그죠? 자, 부모님들의 가구주의 연령대별 가구,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비중이 10년도에는 이 정도였는데 이것이 떨어지고 있더라라는 뜻이죠. 다른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떨어진 것이 왜 떨어졌냐? 이만큼 왜 떨어졌을까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출산을 안 해서 그죠? 전체 교육비가 쭉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비 자체적으로 덜 쓴다란 말이 아니라 전체 교육비 자체가 떨어진 게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건 더 심각한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사회적 패러다임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참 많은 자료를 내고 있죠. 자, 저출산 고령화되면서 교육비까지 줄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줄었어요. 교육비가. 그죠? 자, 그러면 교육비도 지금 현재는 저출산 때문에 줄고 있고요. 다시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출산으로 전체 교육비라 합시다. 전체 교육비의 감소를 일으키고, 그죠? 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또 뭐가 있냐? 그죠? 왜 이러죠? 이건 왜 안 될? 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봅시다. 아까 봤던 거랑은 비슷한 건데요. 주거비 부담 확대로 가난한 집 교육비 고소득층 절반도 안 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소득 계층별 월 평균 교육비 지출 비교 2013년도에도 역시 5분위 는 교육비가 이런데 1분위 는 교육비가 적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랑. 그죠? 다시요. 자, 다시요. 뭡니까? 가정 경제에 따른 교육비 차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경제 교육비 차이. 이것이 경제적 부익부 빈익빈이 뭐가 되더라? 그죠? 교육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사회 계층의 고착화를 가져온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돈을 안 쓰냐? 공부당 교육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쓰는데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020년 예산표를 분야별로 재원을 이렇게 놔둔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요. 자, 뭐 보건, 복지, 노동 분야는 맞네요. 그죠? 이게 160조입니다. 단위가 조예요. 그죠? 그래서 19년도에 160조였는데 2020년도 1년 만에 181조더라. 물론 그 중에 일자리는 플러스 4조 해가지고 25조가 됐고요. 그래서 얼마가 늘어났니? 라고 했더니 12% 대략 13%가 늘어났다. 자, 교육은요. 자, 100조, 180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72조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한테 가는 거죠. 그죠? 교육청한테 가는 거예요. 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청이고요. 그거 뺀 대략 20조가 대학교 쪽으로 간다고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0조예요. 와우. 자, 여기 정리해 볼까요? 자, 보건, 복지, 노동에다가 180조, 교육에다가 70조. 자, 그 다음에 국방으로 갑시다. 국방은 50조가 되네요. 그죠? 국방 50조. 이게 이제 3대 예산인 것이죠. 3대 예산. 그죠? 물론 이제 일반과 지방행정 요 분야는 빼고요. 그죠? 자, 지방교부세는 똑같고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거의 증감이 별로 없고요. SOC라는 것은 우리 뭐 다리, 항만, 뭐 철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도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죠? 자, 근데 요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그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자,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죠. 뭐 소재, 부품, 장비 해서 뭐 일본으로부터 이 소부장을 뭐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중소기업 그죠? 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걸 뺀 나머지들이 이렇게 나타나. 그럼 우리가 대략 70조 정도, 야 70조면 엄청난 거죠. 이 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다 협소의 공교육비예요. 누가? 자, 공교육비예요. 누가? 자, 누가 되고 있습니까? 정부가요. 그럼 정부가 된다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공부담, 공교육비라는 말이에요. 그죠? 공부담이에요. 그럼 이것은 사부담 공교육비는 아니죠.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요렇게 넘어가는 데 중에 하나서 자 19년도에서 20년을 넘어가는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무상교복도 있고요. 자 무상급식도 무상급식 예전에 한 거지만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무상학비가 있습니다. 누구까지? 고등학생까지요.
고등학생도 이제 무상학비입니다. 학비를 안 내요. 무상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예산안에서 교육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 이따 보고요, 그거. 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총 지출액이 이제 우리가 2023년에 600조가 될 텐데, 와, 400조가 넘어도 슈퍼 예산이라고 했는데요. 자, 600조가 되면서 교육비는 대략 3년 뒤에는 80조에 이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보건, 복지, 고용에는 200조에 넘어서지만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교육비는 바로 공부담 교육비인데요. 국가에서도 그만큼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쓰냐? 쓴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정부 교육청 연 2조씩 절반 부담해서 5년 뒤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2019년도예요. 2019년도 5년이면 2024년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2021년부터 완전 고교 완전 무상교육이다. 자, 완전 무상교육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책값 안 내요. 그죠? 급식비 안 내요. 학비 당연히 안 내겠죠. 교복비 당연히 안 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준비물마저도 안 냅니다. 그죠? 어떤 데에서는 뭐 실내화라든지 자, 학교 뭐 생활복 같은 것도 어디서는 지원 우리가 어떤 학교는 지원까지 해준다. 이것도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완전 무상교육이 이제는 실천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교육비를요. 그러면서 이렇게 봅시다. 자, 고교 무상교육 연도별 소요액은 자, 19년도에는 49만 명 대상이었을 때 3,800억이었는데 2021년 고교 전학령이 무상교육이 되면 126만의 혜택을 보는데 1조 9천억 원, 약 2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렇게 많이 기존 지원에다가 국가가 7천억, 즉 8천억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 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도 4천억을 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엄청나게 교육비를 많이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주제 여기 하나 더 넣어 봅시다. 이때의 주제는 무상교육. 근데 이때 무상교육을 하는 게 좋냐 나쁘냐는 지금도 논쟁거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제1 부자한테 학비를 면제해 줘야 되는 게 맞느냐? 라는 뭐 논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봅시다. 총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 교육비와 간접 교육비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간접 교육비는 뭐고 직접 교육비는 뭘까요? 그렇죠. 자, 직접 교육비는 내가 눈에 보인 돈을 쓰는 거예요. 간접 교육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육 기회 경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사부담 교육비와 공부담 교육비인데요. 요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요. 자, 직접 교육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눠주죠. 그죠? 자, 그러면 공교육비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공교육비를 나눠지죠. 자, 어떻게 나눠지냐면 공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냥 공부담 교육비와 사부담 교육비 이렇게도 나누는데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도 나눕니다. 그죠? 공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래요.
자, 공부담이라는 것은 정부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사부담이라는 것은 개인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학교에다 갖다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육비죠. 자, 공부당 교육비라는 것은 뭐 학교에 있는 모든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 사부담 공교육비라는 것은 옛날 학비가 있었죠.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넘어갔죠. 급식비가 있었죠? 여기로 넘어갔죠. 보충수업비가 있습니다. 방과 후 보충학습비. 이게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요. 교복비가 있습니다. 교복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인데요. 이 교복비도 이렇게 갔어요. 아, 그래서 의무 교육이 되면 사부담 공교육비가 공부담 공교육비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르겠다. 아니야.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공교육비는 공부당 교육비와 사부당 교육비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략 2020년에서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72조죠. 그래서 2023년에서는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대략 80조죠. 그럼 여기서 대략 5년간 우리가 무상교육을 위해서 자 2조의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래 공교육비 얘기지만 요거죠. 그죠?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비 이게 학원비가 되는 거죠. 그죠? 또는 교재비. 그죠? 교재비가 여기서의 교재비는 교과서고요. 이런 것이고 여기서는 뭡니까? 학원 교재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게 엄청나다. 어떤 조사에 말하자면 요거의 대략 2배다. 그럼 이게 80조다. 그럼 이것은 160조다.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거서 저출산 때문에 그나마 사교육비가 어떻다고요? 떨어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게 하나의 논주 이슈 1이고요. 자, 이슈 2번째가 뭐더라? 우리가 말했더니 교육비에 따라서 자, 1분위는 교육비 1분위가 있고, 자, 5분위가 있어요. 1분위는 좀 못 사는 사람들이고요. 자, 5분위는 그나마 리치 잘 사는 사람들인데, 1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육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쓴다고요. 5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비를 많이 쓴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렇게 했던 거, 다시 말하자면 그게 이슈 2번째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보면서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는데 이런 것의 바탕은 바로 우리가 교육재정론에서 좀 교육재정 경제론에서 좀 다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일상과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나눠봤고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어떻게 나누더라? 돈을 누가 내느냐? 그걸 정부가 내느냐? 개인이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는 거 지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부담 교육비 봅시다.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재단 수익금, 기부금 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고등학교마저까지 자, 뭐더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부담 교육비가 공부담 교육 때문에 자, 사부담 교육비가 공부담 교육비로 뭡니까? 그죠?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교육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교육비는 우리가 생각이 없어요. 세금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사교육비는 뭐냐? 자, 교재대라는 것은 자, 여기서 학원이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학원 부교재 학원비 준비, 수업 준비물비, 수업 준비물비도 크게 안 듭니다. 요즘에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사교육비 중에 소풍과 수영여행비 이런 것들은 좀 들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교통비도 어떤 분들은 교통비도 사교육에 들어가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니 사교육 교통비도 들어가고 통신비도 들어가냐? 라는 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논문에서 보면요. 자, 논문에서 보면 어떤 얘기도 있냐면 통신비도 사교육비일까요? 자, 이것은 논문에 따라서 오케이가 될 수 있고 no 오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요. 그럴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떨 때 그러냐면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죠? 자, 내가 개인적인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교육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수업을 받는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통신비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죠? 이 저출 뭡니까? 수급자들한테 통신비 지원을 해줍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정보에 뒤떨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크게 성적이 오르지 못한다. 뭐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교육비는 교육의 기회비용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은 건물과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이자 등도 교육의 기회비용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건 하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비에 대해서 쭉쭉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보고 교육비의 규모를 보면서 그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육비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 우리 표준교육비가 있고요. 자, 표준교육비는 이게 얼마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겁니다. 책상을 하나 하는데 기준이 예를 들자면 9만 원이다. 책걸상. 아, 너무 싸네요. 걸상을 하나 하는데 8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이게 표준 교육비예요. 자, 그죠? 자, 교사 16호봉을 3명 쓸 때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그런 게 표준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봅시다. 표준 교육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며 교사비 나오죠? 이런 것들 운영비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운영비가 안 되죠. 운영비는 급식비 같은 거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건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뭐 복사할 때 얼마 들어가는 거, 토너값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요. 자, 운영비는 교사수비, 공통운영 경비, 뭐 여비, 전기, 수도, 사용료, 일반 용품비, 연료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가격이다, 기준 비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 아래에 나오는 일상 경비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월, 균등하게. 그런 걸 일상 경비라고 부릅니다. 도급 경비라는 것은 총액으로 경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요. 학교 운영 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운영 지원비는 종래에 육성회비였던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 명칭과 운영이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것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 운영 지원비가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계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크게 뭐 활성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징수 주체는 학부모 회의며 이는 학부운영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의 또 대회를 걸쳐서 할 수 있다. 뭐 세부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학교 발전 기금도 역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금품을 받지 말고 발전 기금으로 관리 운영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교육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쭉쭉쭉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여기 봅시다. 지방교육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각급 학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회계 이렇게 할까요?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 그것을 지출한 것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사립 초중고등학교도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 회계와 구별하여서 특별 회계도 편성이 된다. 있죠. 우리나라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이 뭐냐면 재정 자립도가 낮아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양여금을 뺄까요? 자, 그래서 이중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 빈약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세입이 양도세와 부가가치세가 큰 세원인데 이것을 지방에 안 넘기잖아요. 우리 단지 뭐 담배세 정도만 넘기는데요.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 자체를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정부로 받던 돈 이렇게 있고요. 그래요. 돈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교부금과 양여금인데 양여금은 폐지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교부금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 라고 해서 나머지는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이렇게 뺄게요. 양여금을 이렇게 좀 빼고 우리가 교부금하고 지방 전입금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시다. 자, 지방교육재정법도 개정이 됐는데요. 자, 이 부분만 좀 알아둡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8%에서 13%로 교부금을 줬고요. 그죠? 2.6%에서 이제 3.6%로 특별회계에서 전출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2011년부터 시행이 됐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은 이렇게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작성하여 60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어쨌든 이때의 교육위원회는 상임위가 되죠. 상임위, 그죠?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육위원회는 예산을 심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도위에 제출하고 그죠? 자, 시도위에는 소관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의견하여 예산을 확정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산 편성 제도에는 기획 예산 제도가 있고 영기준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큰 건 아니고요. 기획 예산 제도라는 것은 플래닝 계획하고죠. 프로그래밍 하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쓴다는 말이에요. 기획 예산 제도는 계획의 목표와 활동을 예산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효율화 만드는 건데요. 이 제도는 계획의 합리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이렇게 그냥 학교 경영의 효율화 기법으로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그렇죠? 자, 따라서 합리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한다 이겁니다. 그냥. 그래서 학교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요. 최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추진 계획을 쓰는 다음에 예산 계획을 쓰고 분석 및 평가를 한다. 뭐 여기 보시면 계획, 그 다음에 계획, 분석, 평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겁니다.
그죠?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계획을 좀 더 큰 단위 계획, 자그마한 단위 계획에서 세밀하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의 통합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고요. 왜 그러겠어요? 다시요. 여기 좀 봅시다. 자, PPBS라는 것은 이때 플래닝이죠. 계획이 어땠습니까? 큰 계획도 있고 중간 계획도 있고 조그마한 계획도 있어요. 이게 세부 계획이죠. 다시 봐요. 자, 기초 학력이라는 것을 증진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초 튼튼 행복 학교를 하도록 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실천할 것, 이런 계획을,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썼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뭡니까? 더 세부적인 거, 더 세부적인 계획이 기존에는 이제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수업을 실시하겠어요.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해가지고 교재는 뭘로 해가지고 이건 아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자, 요까지가 결국에는 다 플래닝인데요. 너무 세부적으로 날아가면 이게 프로그램에 하고 비슷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PP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하더라? 버짓 예산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이 될 때까지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예산을 주는 것.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기초 학력에는 기초 퉁퉁도 있지만 부진화 지도도 있고 방과 후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조정을 할 수 있죠. 왜? 큰 단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것이죠. 목표에 따른 소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아하, 기초 학력을 위해서 요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원의 배분성을 통한 예산 절약.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될까요? 라는 계획이 없으면 안 한다. 그래서 이런 왜 계획이 없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해가지고 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좋은 거니까 비효율화를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하고 예산을 쓰는 것은 바로 뭐 기획 예산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영기준 예산 제도라는 것은 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아주 없는 것으로 보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일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은 점증적으로 전년도를 보면서 올해를 계획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년도를 아예 참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그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걸 얽매이지 않으니까 합리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일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죠. 그러면 비효율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을 때는 실패에 대한 뭡니까? 보완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 경제를 한번 교육 재정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뜨겁게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지식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 재정론을 공부하는 교직 이수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